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만 해도 11월 월봉 고점을 넘기려는 시도가 있으면서 드디어 바닥 탈출하는가 싶었지만 아주 약한 매도세에도 줄줄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해외 시장 또한 미국 시장을 빼고는 전일이 움직임을 죄다 뒤집어 까 버렸는데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러한 움직임이 맥락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트레이딩 테마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디스퍼전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AI와 SNS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시황이 길어지면 안 되니 일단 금요일 증시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아참,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그동안 시황 계속 올려놨습니다.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아 세션 리뷰 갈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한 것도 그렇지만 최근 흐름이 갭 상승이 나오면 일단은 현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 현물 개장하는 9시까지는 일단은 차익 실현 쳐맞고 시작했죠. 그런데 금요일은 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초가부터 2천억이 선물 매수를 한 상황에서 등가 양옵션 프리미엄이 합이 한 방에 2포인트 가까이 빠져버렸죠. 엊그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옵션 시장 대응이 어려운 게 가격 반영을 디지털적으로 해요. 선형적으로 감소하면 시간을 쪼개서 대응하면 되고 또 의미 지수함수로 감소하면 기울기에 따라서 매도량을 늘리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죠. 근데 이건 뭐 전원 스위치 내리듯이 오늘 하루 빠질 프리미엄이 2포인트다. 그러면 다음날 시가 부분부터 몽땅 2포인트를 빼는 것이죠. 장중에 옵션 매도를 해서 벌 게 없고 전일 리스크를 감소하고 오버나잇 한 것에 대한 수익을 시초가에 한 방에 다 반영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미 콜옵션이나 풋옵션 모두 시초가의 프리미엄이 모두 빠진 상태라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콜옵션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9시 현물 시장이 시작되는데 외국인들이 현물을 정말 오랜만에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9시 5분경 선물이 345.80포인트까지 빠르게 튀면서 이야 드디어 바닥이구나 가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웬걸 현물이 추세적 매수는 없었어요. 그냥 매도만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CTA로 보이는 외국인이 선물 매수는 9시 45분까지는 계속 들어왔는데요. 현물 매수가 따라붙질 않으니 외국인들은 점점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 것 같고요. 10시까지 현물 매수가 500억도 안 붙으니까 외국인들은 10시 이후에는 선물 매수분을 뒤집어 까기 시작했어요. 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싶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고점 대비 6천억이 선물을 팔아치웠고요. 이 구간에서 선물 미결지 약정은 계속 감소하다가 막판에 미결이 1643계약이 급감해버렸어요. 그래서 26만 8천 계약으로 미결이 줄었는데 한마디로 11월에 바닥이다 이렇게 롱배팅한 쪽 다 집어치우고 포기한 것 같고요. 쇼 포지션 또한 아래로 먹을 게 있기는 한 건가 그냥 11월 물은 끝까지 양매도다 해지할 필요도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줄줄 흘러내리다 보니 개인들이 콜옵션 물타기를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의외로 개인들은 콜옵션 물타기를 얼마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오후 1시 40분 이후에는 그나마 갖고 있던 콜옵션도 지긋지긋해서 그런 건지 집어던지기에 바빴어요. 한편 풋클래스에서는 개인이 오전 9시 30분부터 무려 3만 계약의 풋옵션을 꾸준히 매도했고 이런 풋옵션 매도의 거래 상대방은 외국인이었어요. 이것만 봐서는 아니 외국인이 풋백 스프레드를 잡는 건가 싶었는데 디테일을 따져보면 야 이건 뭐야 이거 외국인이 연말 보너스용으로 모찌에다가 인센티브 밀어넣는 거 아닌가 이런 트레이드 같아요. 이러한 이상한 거래는 풋옵션 행사가 285 그리고 282에서 나타났는데요. 이들 옵션에 대해서 개인이 0.02에 대량의 풋옵션 매도를 계속 공급하면서 외국인들은 상대호가에 꾸준히 매수했죠. 그래서 옵션 매도분을 체결시켜줬어요. 이제 잔존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들 행사가의 풋옵션은 북한이 서울에서 미사일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사실상 당첨 불가능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죠. 3만 계약가량의 풋옵션을 매수한 것은 거래 상대방인 개인이 호주머니에 넣어준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 호주머니는 이 조그만 호주머니는 아니고 채권 대용증권을 한 800억 정도 보유한 슈퍼게임이 지갑에다가 보너스를 준 것이나 다름없죠. 프랍 트레이더들 중 부도덕한 일부 트레이더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프랍 인센티브를 개인 계좌로 이전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옵션 트레이더들 중에 NCR 한도를 많이 잡아먹는 트레이더들은 손익 배분율이 낮거나 또는 팀 쉐어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못지 계좌에다가 채권 쌓아놓고 말도 안 되는 행사가의 옵션 매도 주문을 쫙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 계좌로 이 옵션을 매수해요. 그러면 4일 만에 이 옵션 싹 녹제했죠. 그래서 자기 못지 계좌는 돈을 벌고 회사 계좌에서 번 수익은 좀 사라지겠죠. 근데 어차피 올해 장사 잘해서 회사 계좌로 BEP는 한참 넘겼고 인센티브를 쉐어하기 싫으니까 뭐 수익 까지면 좀 어때 내 주머니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요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 안 걸리냐고요? 야, 참 형님 모시겠습니다. 이런 주니어 트레이더들한테 전수해주는 뒷주머니 찾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더이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덕성이라는 거는 나중에 야인이 돼서 남의 돈을 받아 매매할 때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매번 돈을 벌 수는 없는 것인데 만약에 벌다가 손실을 냈어요. 그러면 과거에 돈을 벌었던 내역을 철저하게 검수하게 되잖아요. 야, 그럼 이것 봐라, 이놈 이렇게 부도덕한 짓 했네. 능지처참 시켜야죠. 그러나 손실을 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부도덕한 짓은 안 했다. 그러면 저는 절치부심하고 그래 더 잘해봐라 하면서 돈을 더 맡길 거예요. 자,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옵션 시장 좀 더 보면 마켓메이커들은 오전이 반등이 실패로 나오자 350 이상을 확실하게 두들겨 패버렸고요. 심지어 345선 이상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윗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풋클래스에서는 계속해서 33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 보여요. 이번 물 내내 하단 배리어는 330선대 만리장성이라도 치고 있는 건지 높은 프리미엄으로 옵션을 발행한 다음에는 더 이상 조이지도 않고 있죠. 오후장에 시장을 누를 때도 지수가 고점 대비 5포인트 넘게 빠지면 풋옵션 롤링 다운이 나올 법한데 애당초 330 이하의 풋옵션들 발행 단가가 높고 신규 발행이 적었다 보니 롤링 다운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340 스트레드를 주고 만기를 맞이하거나 340포인트를 중심으로 거친 지그재그 흐름으로 마무리되면서 일중 거래로는 옵션이 더블 가고 찌그러지고로 반복하겠지만 만기까지 보면 그냥 시장에 아무 일도 없는 지루한 장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강하게 눌렸어요. 시가 보합 출발한 거야 그렇지만 보합 출발 후 강한 눌림이 두어 차례 남게 나왔고요. 이후에도 반등이 실패하자 유럽 증시는 미국 대선 발표일에 기록한 저점권까지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하락으로 유럽 증시는 4주 연속 음봉을 맞게 되었고요. 반대로 미국 증시는 주봉을 4.5%짜리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미국 이외의 시장은 죄다 재미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뉴스플로우는 독일이 정치적 이슈, 그러니까 린드너 재무장관 경질되면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재신임 투표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에 빠졌다고 하는데 시장의 움직임은 그냥 한마디로 중국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광공업 섹터가 4% 넘는 하락을 한 것과 또 에르메스나 리쉐몽 그리고 버버리, 캐링 이런 럭셔리 주식이 4% 넘게 쳐맞았죠. 중국이 돈 좀 쓰게 했지라고 했는데 소비 부양책 이런 거 없었죠. 그래서 전체 시장을 보면 미국 외에는 그냥 다 거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한편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물 위주로 조심스러운 상승 전환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선 이벤트 이후에 장기물이 앞으로도 한참 늘린다. 그러면 미국도 YCC 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감이 살짝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동안에 채권 시장에 껴있던 변동성 거품이 좀 빠져야 된다라고 봐요. 오늘 채권 변동성인 무브 인덱스는 드디어 99.85포인트, 100포인트 깼거든요. 근데 10월 이후로는 상승한 거 지금 5일 만에 싹 반납했어요. 그래도 올해의 변동성 저점은 80포인트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채권 변동성이 추가로 살아날 가능성 이벤트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채권이 저가 매수 유입을 좀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반면 통화시장에서는 어제 이어서 난리브러스 뒤집기가 또 이어졌어요. 전일 초강세로 마감한 비달러 바스켓들 대부분이 금요일 아시아 세션에서 전자거래 시작되면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오지달러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페소와 함께 이틀간 강력한 콜옵션 스퀴즈가 있었지만 이미 아시아 세션 마무리될 무렵 콜옵션 가격을 다 눌렀어요. 그리고 오후 5시경 중국이 전인대 마감 후 발표된 추가 부양책이 기대에 못 미치자 스탑로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계속 오지달러가 눌림 나왔고요. 유럽 증시가 눌려서 마감한 것보다 더 심하게 눌려서 무려 마이너스 1.8% 하락이 나왔습니다. 멕시코 페소와도 강하게 눌렸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공교롭게도 금요일은 통화옵션 만기였거든요. 원래 풋옵션에서 대시세가 나올 법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워낙 통화옵션 변동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딱 적당히 3더블에서 4더블 정도 시세로 마감됐고요. 오히려 차월물 통화 변동성은 고점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변동성이 빠지는 것처럼 통화 시장에서도 연말 북클로징 시즌이 다가온 것을 반영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매크로 이벤트 큰 거 없죠. 통화 변동성은 앞으로도 한참 빠져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의 진정한 방향성은 내년 트럼프 취임 이후로 미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그냥 몽땅 뒤집기가 있었죠. 이러한 뒤집기 시세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봐요. 아시아 세션에서 대부분이 상품 가격이 밀리기 시작했고요. 특히 구리와 같은 산업재들에서 오후 5시 중국이 추가 방역책 발표와 함께 그냥 뭐 패대기 치는 매도가 나왔어요. 이후에 시세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종가 저가의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유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미리 빠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유럽 세션에서는 나름 기름 반등이 있었어요. 이거는 10월 마지막 주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이후 추세 상승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미국 세션 시작 후 유가가 추가로 눌리기 시작하면서 한 주간에 들어왔던 매수세들이 스탑로스를 했어요. 결국 주봉상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윗꼬리거든요. 진폭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장중에는 일시적으로 그 텍사스 기름이 70달러를 깨기도 했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 이번 주가 굉장히 큰 아주 작은 도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윗꼬리는 크게 단 작은 도치가 나왔는데 다음 주 또 이젠 그 기름 옵션 만기예요. 옵션 프리미엄이 제법 눌려서 만약에 추세 하락이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풋옵션 튈 수 있죠. 그런데 또 글로벌 자산군들이 변동성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박스 돌파가 나올 것인가? 참 미지수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트레이더들은 이제 중국 기대감 사라졌고 연말까지 기름이 65달러 지지할 거냐 아니면 그걸 깨고 뭉개버릴 거냐, 요걸 좀 저울질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또 올랐고 변동성은 또 빠졌습니다. 이제 변동성은 15.5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올해의 변동성 저점 레벨인 13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려면 아직 더 빠질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장중 흐름은 변동성이 한 자릿수로 움직인 것 같아요. 정말 장중 흐름 지루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움직임 보면 유럽 세션 시작 후에 유럽 증시 밀리기 시작하자 미국 증시 같이 눌렸죠. 특히 미국 지수 선물이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러셀이 눌렸는데 본장 개장 후에 또 닥치고 지수 매수 변동성 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꾸준히 상승했고요. 오후장이 시작됐는데도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으니까 한 주의 마감을 하는 트레이더들이 숏포지션 손절매야겠다 그러면서 새벽 4시 30분에는 S&P 선물이 6040.5포인트까지 상승합니다. 뭐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이때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것은 테슬라도 있지만 그동안 소외되었던 다우지수 종목들에 더해서 금융주의 반등도 있었는데, 그래도 정리하면 의미 있는 주도적가 있었다기보다는 변동성 매도가 이어지면서 인덱스 매수가 좀 더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마감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 주간 롱을 잡았던 트레이더들이 차익실어도 나타났고요. 결국 나스닥은 보합, 다우는 그나마 가장 많이 올라서 마감했지만 S&P도 제법 윗꼬리를 달았어요. 지금 글로벌 펀드 플로우에서도 알 수 있지만 미국 대선과 함께 너무 큰 돈이 미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변동성 매수에 대한 언와인딩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거 미국은 쉽게 하락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숏바나 같은 그 옵션 그릭 이야기라면 머리 아파하면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파생 시장이 수급도 롱이 좀 강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번 주 만기까지는요. 개별 종목 좀 더 보면 오늘 코스트코가 역사적 신고가를 아주 강력하게 기록했죠. 버핏의 최선호 주식 중 하나인 이 나스닥 시총 10위 초강세 주식 코스트코. 근데 다음 주에 미국 소비 지표가 2개나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있지만 주 후반에 소매 판매도 발표되죠. 아메리카 올리를 정당화해 줄지 아니면 이 TQQ나 뭐 이런 거를 사서 나스닥이 오르니까 이 코스트코도 신고가가 치는 건지, 이런 수급에 의한 시세인지가 드러날 것 같은데, 뭐 아메리카 올리든 아니면 수급이든 올해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디스퍼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는 전체 지수는 꼼짝 마라 하고 가두는 변동성 매도를 하는데 개별 종목의 옵션은 매수를 해서 변동성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트레이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원인이 AI와 SNS라는 이야기를 했죠. 시장 전체로 보면 계속 부정적인 이슈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증시가 갈 수 있을까? 계속 숏만 치죠, 지수에는. 그런데
개별 종목단에서는 가는 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시세가 가죠. 그리고 AI들은 그러한 시세를 추세 추종하고요. 또 SNS들은 야 이거 간다 하면서 추세 추종을 재생산시키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가는 주식은 계속 가고 또 못난 놈은 계속 빠지는 겁니다. 이런 걸 디스퍼전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그 MSCI 에퀴라고 해서 세계 지수도 똑같아요. 뭐냐면 에퀴는 이 마켓캡이 큰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짤끔짤끔 계속 오르거든요. 근데 상대 강도는 국가별로 아주 미친 듯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강하다, 기타는 아시죠? 특히 연말로 갈수록 지금 더욱 디스퍼전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따로 기획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무려 2.45포인트나 빠지면서 다시 338.35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시가 갭다운은 불가피하지만 장 초반에는 반등 시도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문제는 10시 30분 이후 중화권 증시 반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중국이 또 힘을 못 쓰면서 빌빌거린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시간이 갈수록 콜 매도가 계속 쌓이면서 335선 그리고 만기권역이 들어서면 330선까지도 눌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는 콜 매도의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고요. 외부 변수에 의한 급반등의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흐름상 350에서 330이 큰 박스에서 시장 갇힌 채 만기주를 보낼 것인데 그 사이에 콜옵션을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웬만해서는 330을 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 12월물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11월물이 변동성 매도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월 또한 최소한 다음 주도 함께 변동성 매도가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위아래 자꾸 따라다니기보다는 그냥 12월물로 변동성 매도 그리고 델타 상방의 포지션을 쌓아나갈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 증시에 비관적인 마인드가 가득하다고 하지만 시장의 하방 경직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세가 사실상 멈춘 것이나 다름없는 것, 마지막으로 글로벌 변동성 하락에 따라 우리 시장도 변동성 하락에 따른 인덱스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여기서 좀 빠지는 거는 처맞고 버티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올리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게 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쉽게 조정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보다는 다른 종목들 사이에서 어떤 트레이딩 기회를 찾아볼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통화시장의 변동성이 지난주에 과도하게 높았죠. 그래서 변동성 매도 차원에서의 비달러 단기 반등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상품시장 또한 중국 시장이 월요일 움직임이 확인된 뒤에 단기 방향성 추종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전체 흐름은 박스 장세로 보고요. 이번 주 수요일이 CPI 그리고 금요일이 소매 판매 외에는 별다른 경제 지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주가 좀 재미없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특히 월요일은 그냥 아예 지표도 없죠. 그냥 노는 날 같은데 다만 이렇게 아무런 지표가 없는 날 주가 지수가 프리마켓에서 갭상승 과하게 나온다. 그러면 차익 실현 차원에서 하루 종일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경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동안 시황을 올리지 못한 이유를 포함해서 1분짜리 잡설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녹화를 못한 것은 건강 문제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회원 가입자들이나 유튜브 멤버십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시황을 공급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회의를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 델타원 해외 선물 채널까지 합하면 거의 4년을 유튜브를 했는데 저와 같은 형태, 그러니까 파생시장, 특히 옵션 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글로벌 매크로를 아우르는 시황을 공급한 채널은 아직까지 보질 못했어요. 일부가 상당수 불편해할 이야기지만 이게 국평호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시장을 맨 투기판으로 여기고 하루하루의 등락을 마치 예언자처럼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시황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이런 현실이 서글픕니다. 파생시장 20년에 영웅 호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함께 트레이딩했고 오래전에 은퇴한 지인들은 제가 유튜브 한다 했을 때 당신 대체 누구를 위한 유튜브를 하는 거냐 하면서 적극 말렸는데 이제 4년 해보니까 참 내가 욕심이 앞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추스러졌으니 딱 1년 더 해보고 이후의 방향성을 고민해볼게요. 다만 미국 세션 장중 브리핑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좀 중단하겠습니다. 부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후배님들이 이러한 유튜브 채널 많이 만들어주셔서 달러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길 기원하고요.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